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한 달 걸러 한 달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죠. 부모님은 연약하게 태어난 저를 보살피시느라 당신들의 젊음을 다 바쳐야만 했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아픈 저와 밤낮 없이 일하는 저희 아빠를 두고 먼저 먼 여행을 떠나시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도 못 갈 나이여서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심장 기형으로 몇 년에 한 번씩 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저희 아빠는 제 수술비와 아빠 대신 저를 간병해줄 간병인의 비용을 위해 투잡 쓰리잡을 뛰시며 열심히 사셨습니다. 다행히 세월이 지나면서 수술 기법과 약이 많이 좋아졌기에 저는 추적검사와 약만으로 제법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대부분을 병원에서 보내야 했기에 저는 남들보다 많이 들였습니다. 학교도 검정고시로 겨우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학도 25이라는 아주 늦은 나이에 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결혼 같은 건 꿈도 안 꾸고 살았습니다. 제 병원비로 돈과 시간을 전부 탕진한 홀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가난하고 병든 저와 누가 결혼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저의 신랑을 제 일생의 반을 보냈던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외동 아들이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남자와는 헤어져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외동 아들을 혼자 키우신 홀어머니면 며느리 자리에 얼마나 욕심이 있으시겠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보다 나이도 많았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저는 눈 딱 감고 거절했어요. 이유가 뭐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 같은 사람은 당신이랑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나 솔직히 당신 어머니 반대 이길 자신 없어. 그럴 체력도 없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널 왜 반대해? 당연하잖아. 난 당신보다 나이도 많고 제대로 된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어. 그리고 몸도. 이런 나를 어떤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겠어. 일단 만나보고 얘기해. 만약에 우리 엄마가 너 반대하면 나도 물러날 테니까. 남편은 어쩐지 자신만만한 자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너도 여자 때문에 네 엄마랑 싸워봐야 정신을 차리지라는 생각으로 저는 남편의 어머니를 만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매서울 거라는 저의 생각은 어머니를 만나자마자 깨져버렸어요. 얘기 많이 들었다. 반가워라. 내가 손 한번 잡아봐도 될까? 저는 평소에도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수족 냉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과 손잡는 게 좀 불편했는데 어머님은 그런 제 기색을 눈치채셨는지 어머님의 따뜻한 손으로 제 차가운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다. 춥진 않았고?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우선 앉아요.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해. 어리둥절한 저를 보고 남편은 의기양양하게 봤지 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저희가 그때 한정식 집을 갔는데 갈비찜이며 게장이며 맛있는 반찬은 제 앞에 다 놔주시고 천천히 먹어라, 뭐 더 좋아하는 건 없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시켜라 하시면서 정말 처음 본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만 살면 돼. 그거 말고는 더 바라는 게 없어. 감사해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 어머님이 절 안 좋아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족하긴 뭐가. 이렇게 건강하게 예쁘게 잘 커졌는데 그거면 됐지. 아무쪼록 둘이 예쁘게 잘 살면 된다. 알겠지? 신혼집이며 혼수며 그런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네 몫은 내가 다 해주마. 시어머니의 부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신혼집을 지금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아파트로 합가하는 것이었죠. 사실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했지만 어머니의 집은 병원과도 가까웠고 서울 중심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라 제 형편엔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집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래도 결혼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냐며 애써 돈을 마련하셨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따님 잘 키워서 저희 집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다 하셨어요. 나머지는 제가 합니다. 사돈 어른께서는 걱정 말고 저한테 딸 맡겨주세요. 아버지는 상견례에서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많이 우셨습니다. 네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어머니 복은 있나 보다 하고요. 저도 그 덕에 아빠 손 붙잡고 많이 울었네요. 그렇게 순탄하고 순조롭게 저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시어머니는 저를 아껴주시는 걸 넘어 하루 종일 저만 따라다니셨어요. 제가 밥을 먹을 때도 제 앞에 앉아서 반찬 하나하나를 집어주시고요. 어디 나가기라도 하면 어디 나가는지, 언제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캐물으셨죠. 심지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도 문을 벌컥 열어서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놀라서 소리를 꽥 지르니 어머님이 뭘 하셨는지 아세요? 변은 잘 보니? 변비는 없고? 사람이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장운동이 잘 되는 건데. 세상에, 결혼한 지 석 달도 안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나누기에는 너무 적나라한 대화 아닌가요? 제가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냅다 제 배를 만지시는 거예요. 어머, 어머니! 아유, 배가 이렇게 차서야 너 일도 제대로 못 보겠다. 소화는 잘 되니? 아무래도 보약 한 채 지어 먹여야겠어. 이제 보니 손발이 찬 게 아니라 온몸이 차구나.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 그 뒤로는 제 식사량도 체크하시고 아침이 되면 저를 깨워서는 온갖 걸 믹서기에 다 갈아 넣은 이상한 즙도 한 잔씩 먹이셨어요. 어머니, 이거 너무 역해서 못 먹겠어요. 약이다 생각하고 먹어. 이거 내가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아봐서 간 거야. 심장 약한 사람한테는 브로콜리랑 사과가 좋댄다. 그리고 너 변비 있잖아. 내가 요구르트 넣고 갈았어. 쭉 마셔. 당신 아들은 이틀 철야를 지내다 와서 기절잠을 자는데 남편이 기절잠을 자든 말든 시어머니의 관심은 오직 저였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 없이 지낸 저는 엄마뻘의 어른이 저에게 무한한 관심을 주시는 게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안절부절 못하게 부담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제가 집안일이라도 할라치면 제가 무슨 큰 잘못한 사람 마냥 혼을 내셨죠. 아가, 뭐하니? 어머, 아유, 이런 건 뒀다가 아줌마 시키면 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 몸도 약한 애가. 정 힘쓸 데 없거든.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꾸나. 이렇게만 얘기하면 다들 좋은 거 아니냐 하실 텐데요. 결혼하고 남편과 단둘이 있는 시간보다 시어머니랑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습니다. 물론 남편 직업 특성상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을 많이 못 내는 건 어쩔 수 없지만요. 남편이 바쁘다고 해서 꼭 시어머니랑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가니? 저 잠깐 산책 좀 하려고요. 나랑 같이 가자꾸나. 어머니랑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답답해서 아파트 단지나 한 바퀴 둘러보려는데 기어이 어머님이 따라 나오시더라고요. 뭐 거기까진 좋았어요.
어느 날은 갑자기 남편에게 냅다 제 건강검진 일정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갑자기 왜요? 어머니, 저 다음 달이면 정기검진도 있고 저 이제 진짜 건강해요. 알지. 내가 너 건강한 거 잘 아는데 원래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거야. 그건 너도 잘 알잖아. 아무튼 제일 빠른 날짜로 잡아라.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추가해서 해. 뭘 그렇게까지. 하라면 해, 이거사. 너는 네 마누라 어디 아픈지 아닌지 걱정도 안 돼? 아무래도 시어머니에게 저에 대한 건강 염려증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주무실 때 남편에게 몰래 상의를 했죠. 내가 아팠던 거 신경 안 쓴다고 하시지만 사실 아닌 거 아니야? 하루 종일 나만 쫓아다니면서 뭐 먹었냐, 약은 챙겨 먹었냐, 그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저거 먹지 마라, 얼마나 그러시는 줄 알아? 밥 먹다가 체할 지경이야. 어머니가 챙겨주면 좋지 뭘 그래. 좋지. 좋은데 너무 그러시니까. 혹시 내가 건강 안 좋은 거 돌려서 눈치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러지. 에이,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어른이 챙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 결국 저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검사 저 검사 하느라 녹초가 되었죠. 마지막 검사쯤엔 너무 지쳐서 머리가 핑핑 돌았어요.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 잠깐 낮잠을 자고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어머님이 뭘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병원에서 날아온 제 건강검진 진단서였죠. 어머, 어머니, 제가 보고 알려드리면 되는데. 이거 봐라. 너 맨날 밥을 세 모이만큼 먹으니까 위가 약하다고 하잖니. 그리고 몸무게는 이게 뭐야. 여자가 50kg도 안 나가면 어떡해? 오늘부터 너 무조건 하루 한 끼 이상은 고기 먹어. 밥량도 늘려야겠어. 이러다 말라 죽겠어. 제 몸을 샅샅이 훑은 건강검진서를 보고 계시니 너무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제 검진서인데 어머님이 먼저 읽으시면 제가 너무 창피하죠. 아무리 그래도 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인데요. 그리고 몸무게도 시어머니한테 몸무게 공개하고 싶은 며느리가 어디겠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팠던 것 때문에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이제 진짜 건강해요. 약도 잘 먹고요. 병원에서도 이대로 쭉 지내면 남들처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가족인데 뭐가 창피해. 예, 난 너한테 창피한 거 하나도 없다. 난 지금 당장 네 앞에서 빨개 벗고 춤도 출 수 있어. 난 너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너는 어떻게? 예, 나 너무 서운하다. 어머니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서 저는 어머님 방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달래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건강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많이 들어서 예민해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가 저 걱정해 주시는 거 제가 왜 모르겠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며느리 받아들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요. 저도 알아요. 제가 많이 부족한 거. 그러자 어머니는 눈물을 닦고 또 저를 다그치셨어요. 네가 부족하긴 뭐가 부족해. 내가 네 건강 신경 쓰는 건 네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네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그래, 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네 맘 알겠다.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님이 말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눈치를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있겠나요. 빈손으로 시집와서 어머니가 해준 집에 어머니가 사준 가전제품에 생활비도 어머니가 다 내주시고
제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것 전부 어머님 돈이니 눈치 보이고 불편해도 저는 그냥 어머님이 시키시는 대로 입고 먹고 자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사육에 익숙해질 때쯤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나가도록 저희에게 아이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죠. 저는 내심 시어머니의 제 건강 집착이 아이만 생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인지 저도 모르게 임신에 대해 집착하고 또 실망하는 일이 반복됐죠. 처음에 남편은 이런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임신인 줄 알았다가 실망하고 예민해지는 저를 반복해서 지켜보니 좀 짜증이 났나 봐요. 당신한테 애 가지라고 아무도 강요 안 하는데 왜 혼자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강요를 안 해? 당신은 어머니가 내 건강에 집착하는 게 정말 날 걱정해서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라고 하지만 어머님도 결국 시어머니인 거야. 나이 많고 안 건강한 며느리가 하나뿐인 아들 대 끊을까 봐 저렇게 걱정하시는 거라고. 어머니가 그렇다고 말해? 그런 거 아니잖아. 그냥 당신 짐작인 거잖아. 당신은 맨날 밖에 있어서 모르잖아. 어머니가 얼마나 사람 미치게 하는 줄 알아? 어제는 보약 효과 있냐면서 갑자기 내 옷 속에 손까지 넣어서 날 만지셨다니까. 같은 여자끼리인데 뭐 어때? 시아버지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당신은 엄마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 때마다 고맙다고 생각하기는 해? 당신한테 엄마는 그냥 귀찮은 사람이잖아. 저희가 싸우는 소리가 커지니 시어머니가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예민해지니 저는 아무리 당신 집이라지만 부부의 방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너는 왜 네 마누라한테 화를 내니? 얘 가뜩이나 몸도 약한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려고. 이거 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엄마는 내가 아니라 당신만 걱정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됐다. 당신 마음대로 해. 남편은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리고 집에는 또 어머니와 저만 남았죠. 내가 못 들은 척 하려고 하는데 말이다. 애 안 생긴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다더라.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죄송해요, 어머니. 됐다. 쟤는 뭐 나가서 병원에서 자든가 하겠지. 피곤할 텐데 쉬어라. 다 들으셨다면 제가 어머니를 귀찮게 생각한다는 남편의 말도 들으셨을 텐데 어머님은 그 말에는 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아이를 가지고 싶은 건 제 욕심이었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 그 화를 시어머니에게 쏟은 것 같아 너무 죄송스러웠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을 설득해서 시험관 시술을 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시험관 시술 등록을 하고 온 날 어머니는 또 우려의 말을 건네셨죠. 그거 하면 여자 몸에 물이 많이 간다던데 정말 괜찮겠니? 조심해서 잘할게요. 이 일하는데 방해되지도 않을 거고요. 일부러 같은 병원에 잡았어요. 그래, 니네가 알아서 하겠다만 나는 뭐든 제일 중요한 건 니들이라는 거 잊지 말아라. 시험관 시술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기껏해야 내 배에 내가 직접 주사 좀 찔러 넣고 약 좀 챙겨 먹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요. 생각보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어머니 말마따나 체력이 정말 딸리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원체 몸도 약하고 면역력도 떨어지는 편이라 시험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매일 방에만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병원에 가는 날이 되면 그날은 우리 집에서 시어머니가 제일 바빴어요. 어머니, 진짜 저 혼자 가도 돼요. 저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아요. 내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래.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설마 하며 시어머니와 함께 의사 선생님을 만나 뵀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어머니는 대뜸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가 수족냉증이 좀 심한 편이라 그런지 온몸이 차더라고요. 특히 아랫배가 따뜻할 날이 잘 없어요. 그래서 더 임신이 안 되는 것도 있을까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그날 날짜도 제대로 맞는 날이 잘 없더라고요. 주기도 일정치가 않고 그런 것도 다 영향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쵸? 어머님이 따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보통 주기 체크는 어릴 때만 하던데. 얘가 워낙 몸이 약해서 내가 마음이 놓여지질 않아서 그래요. 저도 모르게 저의 주기 얘기를 하는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아무리 같이 산 지 몇 년이 됐지만 어머님께 들키고 싶지 않은 것도 있는데 어머님은 정말 제 모든 것을 다 알려고 하셨어요. 심지어 초음파 검사하는데도 따라 들어오려고 하셔서 간호사님이 말리셨다니까요. 여기는 보호자분은 못 들어오세요. 밖에서 대기하면 저희가 안내해드릴게요. 그래도 상태가 어떤지 내가 좀 보고 싶은데. 그날 병원 사람들 보기 창피해서 어떻게 진찰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제 담당 의사 선생님은 남편의 선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빨개진 얼굴을 보고 제가 더워서 그러는 줄 알고 찬물을 주시더라고요. 도저히 어머니와 집에 갈 기분이 아니라서 일을 좀 보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것도 무슨 일이냐고 꼬치꼬치 캐물으셔서 갑자기 말 만들어낸다고 머리에 쥐나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에 만난 친구들과 만나 제 고민을 토로했죠. 너네 시어머니도 너네 주기 챙기고 그러니? 나 아까 병원에서 그 얘기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렸어. 뭐? 유난스러운 시어머니가 있다고는 하던데. 근데 너네 시어머니 되게 착하다고 하지 않으셨어? 착해. 착하신데 내가 어릴 때 아픈 걸 알아서 그런 건지 내가 기침만 해도 놀라서 병원부터 가자고 하신다니까. 이래서 홀어머니의 외아들 자리는 가는 게 아니야.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하냐? 그 돈으로 며느리 목줄을 쥐고 있는데. 맘 같아서는 분가하자고 하고 싶은데 내가 뭐 그럴 자격이나 되나? 진짜 갑갑해 죽겠어. 사춘기 때도 안 당해본 구속을 지금 당한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마침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오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깔깔 웃기 바빴습니다. 일부러 전화를 안 받으니 그 다음엔 바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늘 늦니? 밤바람이 찬데 일찍 들어오면 좋으련만. 늦을 것 같으면 연락하렴. 택시 불러줄게. 제 폰을 빼앗아간 다른 친구가 시어머니에게서 온 카톡을 읽는데 친구들만 재밌고 저는 죽상이었습니다. 너 뭐 통금 있는 거 아니지? 나 결혼하고 밤 9시 넘어서 밖에 있는 거 지금이 처음이야. 야, 그럼 한번 시험해봐. 진짜 통금이 있는지 없는지. 친구들의 농담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 그날따라 유독 스트레스를 받아서였을까요? 저는 어쩐지 반항심이 든 마음에 큰맘 먹고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오는 어머니의 전화도 무시한 채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흔들어 제끼고 놀았죠. 그렇게 놀다가 겨우 막차를 타고 집에 들어가니 12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하고 문을 여니 역시나 거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단단히 화가 난 듯한 시어머니가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죠. 마시지도 않은 술이 확 깨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카톡도 읽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너 1시간만 늦게 들어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할 뻔했어. 넌 정말 집에 있는 사람 걱정은 요만큼도 안 하니?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누구랑 있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 애가 이렇게 찬바람 맞고 돌아다니면 어떡해? 처음엔 화난 어머니가 그저 무섭기만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억울한 거예요. 도무지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화난 이유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어머니. 저 솔직히 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화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술 마신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남자랑 놀다 온 것도 아니고, 저 결혼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논 거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건 어머니가 더 잘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어머니 신세 너무 많이 져서 꾹 참았는데요. 어머니 그냥 제가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아서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사건건 고치려고 하실 거면 왜 저 결혼 허락하셨어요? 너는 지금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네가 내 맘에 안 들어서라고 생각하는 거니? 예, 나는 내 맘에 안 드는 사람한텐 눈길도 안 줘. 네가 내 며느리니까 내 딸 같으니까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그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저에게 쥐어주셨어요. 의사 아내 됐다고 친구들이 한턱 쏘라고 할 텐데 그럴 때 이거 써. 집에 올 때도 괜히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러지 말고 택시 타고. 내가 네가 너무 딸 같아서 이러는 거니까 조금 이해해다오. 내가 딸이 없잖니. 네가 처음 내 며느리 된다고 했을 때 나는 정말 딸이 생기는 것 같아서 기뻤다. 사람 마음이 참 그래. 다 내 맘 같은 줄 알지. 나도 네가 내 맘 같은 줄 알고 너한테 알게 모르게 선을 많이 넘은 것 같다. 우선 오늘은 늦었으니 씻고 자라. 시험관 때문에 호르몬 약을 먹어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 나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옆에 하루 종일 붙어서 걱정해 준 적이 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가 쎄빠지게 저 키운 거 알지만 사실 아빠는 늘 돈을 벌러 다니셔야 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간병인 아주머니와 병실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 혼자 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는 날이 없었으니 적응한 시간도 없이 어머님이랑 붙어 있어서 제가 많이 예민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시험관 시술에만 집중했습니다. 귀찮다고만 생각했던 어머님의 보살핌도 이럴 땐 절실했죠. 어머님은 시험관을 하느라 약해진 제 수발을 드시면서도 단 한 번도 귀찮은 내색을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병원에 다닐 때는 모두가 친정엄마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온 가족이 매달려서 염원해봤지만 아기 천사는 쉽게 저를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그쯤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저는 한동안 안 하던 입원을 밥 먹듯이 해야 했어요. 예, 이거 당장 그만둬라. 애 생기기 전에 너가 먼저 달아 죽겠어. 저도 이번만 마지막으로 해보려고요. 정말 제 몸이 못 버티겠어요.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니 허옇게 질려서 볼이 쑥 패인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게 보이더라고요. 생기지도 않을 애가 뭐라고 겨우 건강하게 만들어놨던 몸을 이렇게 해치나 싶어서 말이죠. 혹시나 하고 간절했던 마지막 시술 역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과 남편 앞에서는 우리는 아이 생길 팔자가 아닌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밤에 혼자서 이불 속에 숨죽여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도 일찍 돌아가시고 늘 혼자서 외롭게 자라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옆에서 건강하고 예쁘게 키우면서 살고 싶었거든요. 남들은 턱턱하는 임신도 나한텐 너무나 힘든 일이구나 싶어서 많이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였는지 남편은 늘 일하느라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남편에게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그 병원은 당신 혼자 의사야? 당신만 일해? 도대체 이럴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결혼하고 당신이랑 나랑 어디 좋은 데 한번 간 적 있어?
일이 바쁜 걸 어떡하냐? 지금 병원마다 의사 부족해서 난리인 거 몰라? 나도 죽을 것 같아. 나도 집에서 잠 좀 편하게 자는 게 소원이야.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날 못 살게 굴어?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위로하며 살자는데 그게 그렇게 못할 소리냐고. 누가 애 갖자고 했어? 몸도 안 좋은 사람이 애 갖겠다고 자기 혼자 난리치다 건강 안 좋아진 걸 왜 나한테 화풀이야? 남편의 말이 저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정말 남편의 말대로 이 모든 게 제 욕심 때문에 시작한 일이니까요. 애초에 아이를 가질 몸이 아닌데 저 혼자 전전긍긍 하다가 아이도 갖지 못하고 건강도 잃은 바보 같은 제 선택 때문이니까요. 남편은 그 뒤로 병원에서 먹고 자는지 집에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여전히 제 눈치를 보시며 저를 보살펴 주셨지만 몸도 안 좋고 마음도 우울해지니 저를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사이 제 정기검진일이 또 다가와서 아침 일찍 어머님이 잠든 틈을 타서 혼자 나와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간 아팠던 제 과거에 대해서 하늘의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이번만큼 유독 사무치게 원망스러운 적이 없더라고요. 약을 또 한 움큼 타오는데 이거 다 먹어서 뭐하나 어차피 또 아플 거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렇게 터덜터덜 병원을 나오던 그때 저는 병원 정원 한쪽에서 어떤 간호사와 어깨동무를 하고 하하호호 웃고 있는 남편을 발견했어요. 다행히 남편은 절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눈에 띄게 저에게 관심이 없어진 지 오래였고 아마 오늘이 제 검진일인 줄도 몰랐겠죠. 저는 혹시 몰라 핸드폰으로 남편과 간호사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간호사랑 병원에서 어깨동무를 해도 되나 하고 이상한 생각이 들렸는데 남편은 보란듯이 간호사의 허리를 끌어안더라고요. 간호사는 주위를 휙휙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의 손을 잡았고요. 하마터면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저릿하게 아파오더라고요. 벽을 짚고 숨을 헐떡거리는 저를 지나가던 다른 간호사분이 발견해서 급하게 응급실에서 처치까지 받았습니다. 그 소란스러운 응급실에서 링겔 꽂고 누워있는데 서러움에 눈물이 나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분은 제가 아파서 그러는 줄 알고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마치 꼭 제 인생에서 아는 위로로 들렸습니다.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위태로운 결혼 생활의 결말이 고작 남편의 바람인가 싶어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졌죠. 하지만 이대로 이혼했다간 저만 개털로 쫓겨나게 뻔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시어머니에게 용돈을 타쓰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만 생활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회사를 취직하기엔 경력이 끊긴 지도 너무 오래됐고 무엇보다 이제 시어머니와 남편이 준 안락한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는데 개털로 이혼해서 내가 혼자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끔찍하게 잘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결국 팔은 안으로 굽을 거잖아요. 이럴 때 친정 엄마라도 있으면 고민을 털어놓을 텐데 전 그런 엄마도 안 계시고 아빠에게 털어놨다가는 가뜩이나 나 때문에 힘들게 사는 아빠한테 더 짐이 될 것 같아서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죽여 울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불을 확 거두시더라고요. 이불 뒤집어 쓰고 울면 안 들릴 줄 알았니? 병원에서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은 거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말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든 건물이든 다 팔아서 너 목숨 살려줄 테니까 얼른 말하라고.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퉁퉁 부은 눈으로 한참 고민을 하던 저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믿고 제가 아까 찍은 남편의 불륜 동영상을 재생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님이 남편 편을 들고 저를 내쫓으면 그것 또한 제 팔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 핸드폰을 받아든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셨습니다. 이게 뭐냐? 이거 내 아들이냐? 아까 약 받아서 나오는 길에 발견했어요. 웬일인지 때마침 남편이 일찍 퇴근을 했더라고요. 피곤에 쩔은 표정으로 안방문을 벌컥 열고는 저와 어머니를 보고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뭐야,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진짜 지겹다, 지겨워. 그 순간 어머님이 베개를 들고 냅다 남편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영문도 모른 채 어머님에게 후두려 맞기 시작했죠. 뭐야, 엄마 왜 이래요? 무슨 일인데? 당신, 엄마 말려 빨리. 이 미친놈아, 네가 제정신이야? 집에 아픈 아내를 두고 밖에서 바람을 펴? 이 상종도 못할 짐승 새끼. 내가 쓰레기를 낳았구나. 쓰레기를 낳았어. 너 같은 더러운 자식은 자식으로 치지도 않을랜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제 편을 든다는 사실이 믿겨지지가 않아서요. 무슨 소리예요? 바람이라니. 병원 간호사랑 바람 피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 아가, 너 내일 당장 법원 가서 이 자식이랑 이혼해라. 아니, 지금 당장 나랑 장 변호사한테 가자꾸나. 이놈 홀랑 벗겨서 너 다 주고 이혼시켜주마. 엄마, 여보, 잠깐 내 말 좀 들어봐요. 쓰레기 자식 말 같은 거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변명할 생각 하지도 말어. 너도 그만 울어. 이런 쓰레기랑 헤어지는 게 뭐가 아쉬워서 울어? 남편은 그 길로 집에서 옷 한 장 챙길 틈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어머님은 울고 있는 제 얼굴을 닦아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울지 말어. 울면 기운 빠져. 내가 변호사랑 연결시켜 줄 테니까 저놈 바람 피고 있는 거 증거 싹 잡아다가 이혼하면 돼. 위자료는 내가 챙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 걱정 많이 하실 테니까 지금 당장은 말하지 말고 나중에 재산까지 다 정리되면 그때 말해. 내가 그때까지 너 도와주마. 어머니. 그래, 괜찮아. 요즘 이혼이 됐으니? 저런 놈은 빨리 털어버리는 게 수야. 말이라도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한 한편 의아함이 안 들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어머님은 왜 이렇게 나한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 어머님을 보고 있자면 제가 전생에 어머님 목숨을 10대 번은 구한 사람 같았을 정도니까요. 어머님, 도대체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나이도 많고 건강도 이렇게 안 좋고 어머님한테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 못 안겨드리고 할 줄 아는 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왜 할 줄 아는 게 없어? 난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필요 없다. 그냥 내가 아들을 개차반으로 키운 게 너한테 미안해서 AS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세탁기나 청소기도 요즘은 평생 무상수리 해준다더라. 이 상황에서 나오는 어머님의 웃음에 저는 울다가 웃음을 터뜨려야 했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어머님이 끝내 결국엔 남편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단호하셨어요. 남편은 사실 올해까지만 대학 병원에 근무하고 내년부터 개원을 준비 중이었거든요. 어머님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내에서 어머님의 원조를 받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정말 저에게 변호사를 연결시켜주고 이혼 소송을 진행시켜주면서 남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딱 끊어버리셨어요. 남편은 이러다 적당히 개기면
어머님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고 병원 숙직실에서 한 달 넘게 지내다 결국 병원 근처에 월세방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어. 어?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봐준다고 해도 어머니가 봐주실 것 같지 않은데? 엄마가 너라면 껌뻑 죽잖아. 나 엄마 돈 없으면 병원 개원 어떻게 하냐? 이미 병원 간둔다고 말도 다 해놨는데. 당신이 엄마한테 말 좀 잘해줘. 어? 나 진짜 다신 안 그럴게. 여자 근처엔 얼씬도 안 할게. 환자도 남자만 받을게. 이렇게 빌게. 제발, 어?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지만 오히려 외출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 걸려 한 번 맞을 거 두 번, 세 번 맞고 그렇게 제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어머님은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이 갖고 계시는 건물 중에 5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를 제 앞으로 돌려놔 주셨습니다. 너무 큰 건 관리하기 힘들 거야. 그래도 여기가 목도 좋고 월세도 꾸준히 나와서 너 먹고 사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다. 저는 어머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떡해요. 무상수리 해준다니까 그러네. 저는 이혼 소송을 마치고 바로 집을 나가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급하게 집을 알아보지 말고 시어머니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천천히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제 건강도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너 그 몸으로 혼자 나가서 살았다가 일이라도 치르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여기서 쉬면서 천천히 집 알아봐. 응? 그래도 제가 어떡해. 내가 걱정돼서 그래. 응? 너 가뜩이나 시험관에서 몸도 약해지고 이혼하느라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텐데 혼자 나가 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건강 좀 회복하고 나가.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말에 못 이기는 척 나가는 날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한 남편은 집을 나가고 이혼한 남편의 엄마와 사는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죠. 다행히 저는 어머님의 지극정성 어린 보살핌 속에서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어요. 어머님은 한우, 전복, 삼계탕 등 매일같이 건강식으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답니다. 다음번엔 저 자는 사이에 몰래 하지 마시고 같이 요리해요. 이런 건 요리도 아니야. 그냥 다 씻어서 압력밥솥에 찌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지 말고 식기 전에 어서 천천히 먹어. 체하면 큰일 나니까 천천히 먹어. 너 겉절이도 좋아하지? 내가 이번에 새롭게 무쳤다. 사실 어머님이 요리 하나는 끝내주게 잘하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늘 사먹는 밥에만 익숙해져 있던 제가 남편과 결혼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바로 이 식습관이었어요. 이제는 어머니 김치 없으면 밥을 먹은 것 같지도 않아서 결혼 후에는 외식은 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 저는 이혼한 전 시어머니와 전 며느리가 아닌 딸과 엄마처럼 지냈죠. 그래도 언제까지 어머님 신세만 질 수 없어서 저는 나가 살 집을 슬슬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어머님이 제게 증여해 주신 건물과 멀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좋은 매물이 나와서 계약도 마쳤습니다. 이사 날짜가 한 달 정도 남아서 저는 체력이 남을 때마다 조금씩 짐을 싸두고 있었어요. 그날도 장롱 하나를 비우려고 천천히 옷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아주 오래된 앨범이 있더라고요. 사진에 어찌나 많이 꽂혀 있는지 장롱에서 꺼내는데도 아주 힘이 바짝 들었습니다. 앨범에는 어머님의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어린 시절까지 쭉 담겨 있었어요. 저희 어머님 지금도 고우신 편이었는데 젊을 때는 정말 배우 뺨치게 예쁘시더라고요. 그 옆엔 한 번도 보지 못한 시아버지 같은 분도 계셨고요. 남편과 눈매가 많이 닮아서
누가 봐도 부자지간이네 싶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점점 또렷한 컬러 사진으로 바뀌면서 세월의 흐름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갓난아기가 있길래 남편인가 싶었는데 분홍색 내복에 분홍색 레이스 머리띠까지 씌워놨더라고요. 딸처럼 키우신 건가 싶었는데 사진 구석에 적혀있는 날짜가 남편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그럼 누구지 싶어서 한 장 한 장 넘겨봤는데 앨범 몇 장 사이에 그 갓난아기가 통통하고 예쁜 여자 어린이로 자랐더라고요. 몇 장 넘겨보니 그 여자 어린이가 병원 침대에 앉아서 브이를 하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음 장에는 예쁘게 양갈래를 딴 머리가 다 밀려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그 다음 장 사진이었어요. 핑크색 털모자를 쓴 여자 어린이와 함께 브이를 하고 있는 다른 어린이는 다름 아닌 저의 어린 시절이었어요. 그때 과일을 먹자며 저를 부르시던 시어머니가 앨범을 보고 있는 저를 보고는 놀라서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어머,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거 어디서 꺼냈니? 장롱 정리하다가 안에 있길래. 근데 이야기 누구예요? 그리고 왜 제가 같이 찍혀 있어요? 어머니, 이거 저인 거 아셨어요? 어머님은 황급히 떨어뜨린 과일이며 과도를 줍기 시작하셨어요. 허둥거리며 줍다가 과도에 손가락이 베이기까지 하셨죠. 저는 얼른 구급상자를 가져와 피나는 어머니의 손가락을 지혈했습니다. 밴드까지 붙이고 나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저 사진은 대체 누구예요? 그게 말이다. 사실은 네 남편이로 딸 하나가 더 있었어. 네 남편은 아마 너무 어릴 때라 기억 못할 거야. 지위로 터울 많은 누나가 오래 아파하다가 먼저 간 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누나가 있다는 말. 결혼하고 한참 있다가 어렵게 가졌지. 나도 너처럼 몸이 약했거든. 그리고 그때는 뭐 의술이 좋기나 했니? 몇 번 애를 흘려보내고 겨우겨우 8개월까지 품고 일찍 낳았어. 어머니가 들려주신 옛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은 8개월밖에 못 품고 낳은 아이를 3달이나 인큐베이터에 눕혀놔야 했었대요. 그렇게 겨우 태어난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어머님의 딸은 마치 저처럼 툭하면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그러다 우리 애기 5살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 하늘이 무너지는 줄만 알았지. 지금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지만 그땐 특히 소아백혈병은 낫기가 거의 불가능한 병이었거든. 네 시애비랑 나랑 번갈아 가며 돈 벌어오고 애 간호하고 그러고 살았지. 우리 딸은 바깥 공기 쐬본 적이 거의 없이 맨날 병원에서 혼자만 지냈어. 그때는 소아병동에 애들이 장기 입원하는 일이 잘 없기도 했고 다들 입원을 해도 단기로 입원했다 퇴원하니까. 우리 딸은 자기도 태어나고 나가서 놀고 싶다고 매일같이 떼쓰고 울다 지쳐 잠들었어. 그럼 난 또 그렇게 잠든 딸 끌어안고 숨죽여 울다 잠들고 그랬단다. 밖에서 뛰놀고 맨날 친구들이랑 몰려다니는 아들놈이랑은 영 달랐어. 친구를 사귀어본 적도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병동에 딸돌의 아기가 입원한 거야. 걔는 심장이 안 좋아서 입원한대나 그랬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같은 병동에 입원한 또 다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어머님의 딸은 입원실 동기였던 셈이었죠. 사진을 넘겨보니 아주 어렴풋이 언니가 기억날 듯 했습니다. 늘 호흡기 호스를 끼고 있던 언니는 저한테 참 친절했거든요. 저는 아빠도 없이 늘 간병인 이모와 함께 있어야 했어서 가뜩이나 낯선 병원 생활을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니가 저에게 다가와 같이 그림책도 읽고 만화도 보면서 저를 병실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사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저한테 참 잘해줬는데. 너는 잘 기억 안 나겠지만 나는 또렷하게 다 기억나. 우리 딸이 딸기를 참 좋아해서 내가 사시사철 하우스 돌아다니면서 딸기를 사왔거든. 그럼 너도 옆에서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 삼키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애처롭던지. 나랑 남편이 딸 몫으로 딸기 살 때면 언제나 네 몫까지 2배를 사갔어. 엄마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서 아픈 딸 키우니 과일이나 제대로 먹였겠어? 저와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지만 언니는 계속 입원을 하며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언젠가 다시 입원을 하니 언니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저는 그 언니가 다 나아서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했죠. 내 딸을 내 손으로 묻는데 그냥 그땐 나도 같이 묻히고 싶었다. 가슴이 찢어진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돼. 나는 그래서 사실 너 아이 낳는 거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어. 애 키우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심장 약한 애가 그 험한 길을 어떻게 버틸까 싶어서 말이야. 그나마 아들놈이 내 품에서 울고 있으니 얘라도 보고 살아야겠다 하면서 이 험한 세월 살아냈다. 그렇게 남편 먼저 앞세우고 아들 의사 만들어 놓으니 어느 날 네가 나한테 다시 나타난 거야. 기적처럼. 어머니는 저를 다시 본 순간 한눈에 알아보셨다고 해요. 게다가 남편한테 제가 어릴 적 심장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으셨죠. 널 다시 만난 순간 이건 하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생각했어. 우리 딸한테 못해줬던 거 너한테 다 해주겠다고 결심했지. 지금 생각해보면 갑자기 시어머니란 사람이 하루 종일 너만 졸졸 쫓아다니니 네가 얼마나 갑갑했을까 싶어. 근데 나는 정말 어느 순간 네가 그냥 내 딸 같고 내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고 그래서 참 좋았다. 어느새 어머님의 눈에선 눈물이 뚝뚝 흘러내렸죠. 그런 어머님을 보며 저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우리가 이혼만 안 했더라도 어머니랑 저랑 계속 이렇게 오순도순 같이 잘 살았을 텐데 어머니 맘도 모르고 그동안 제가 너무 모질게 대해서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네가 언제 나한테 모질게 굴었다 그래. 내가 하자면 내 어머님 하면서 따라오고 아들도 내 옆에 없을 때 항상 내 옆에 있어줬잖니. 너랑 사는 내내 나 정말 행복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그렇게 울었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먼저 보낸 딸을 생각하셨을 거고 저 역시 어릴 적 돌아가신 엄마를 떠올렸죠.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냥 어머니와 제가 모녀 사이로 만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가 아플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혹시나 너까지 잘못될까 봐. 앞으로도 어디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고 너한테는 네 친정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으니까 살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알겠지? 나중에 친정아빠에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시어머니와의 인연 역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눈물을 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그래, 기억난다. 또렷하게 기억나고 말고 화물차 끌면서 너 병원비 내는 거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한테 돈 봉투를 쥐어주더라고. 입원비 밀린 거 얼른 수납하라고. 나도 그땐 어렸으니까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덥석 받아서 내고 왔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해서 그 돈 갚으려고 열심히 모았는데 딸 먼저 떠나보내고
다시 병동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소식 들었었지. 그런 은인의 얼굴을 내가 몰라 뵙네. 몇십 년도 전이잖아요. 아빠는 시어머니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나 보셨고요. 그럴 수 있죠. 훗날 아빠는 시어머니께 전화드려서 몇 번이고 감사를 표하셨다고 해요. 그때 꺼주셨던 입원비를 지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니 시어머니가 한사코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따님이랑 함께 사는 동안 그 입원비보다 더 값진 시간 보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이 파렴치한 짓을 해서 이혼한 마당에 제가 죄인인데 그 돈을 받을 수야 없죠. 제가 어머니의 집을 떠나는 날 어머니는 많이도 우셨습니다. 저를 보내기 힘들어하는 어머니를 보며 저는 눈 딱 감고 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해볼까도 싶었지만 아무래도 이혼한 시어머니랑 같이 산다는 건 사람들의 이해가 필요한 일이었죠. 게다가 저희 친정아버지한테 설명할 방법도 없고요. 저는 최대한 자주 찾아뵙겠다 약속을 하고 어머니로부터 독립을 했답니다. 어머님이 증여해 주신 건물의 월세 덕분에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다른 직업을 구해볼까도 싶었지만 차라리 내 건물을 내가 직접 청소하자 싶어서 항상 건물을 쓸고 닦고 주변도 청결히 유지하며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그 덕에 저희 건물에 입점하는 가게마다 다 잘 돼서 더 큰 가게로 옮기러 떠나곤 하셨어요. 정말 사장님 같은 건물주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편 때문에 이사하는 것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장사하고 싶었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사장님. 앞으로도 가게 대박 나세요. 제가 어머님께 증여받기 전부터 이 건물 2층에 오래 새들어 장사하셨던 사장님이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 자리가 공실이 났어요. 주변에서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입점하고 싶은 세입자들이 많아 새로운 사장님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죠. 사장님, 병원 어떠세요? 이분이 이비인 후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 근처에 내과랑 치과밖에 없잖아요. 맞은편에 약국도 있으니까 잘하면 나중에 사장님 건물 여기 전체 다 병원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비인후과요? 저야 뭐 어느 가게가 들어오든 상관없죠. 그런데 참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병원을 계약하겠다고 도장을 들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바로 저의 전남편이었죠. 당신이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아니요, 모르는데요. 항상 자긴 저기 강남역 역세권에서 100평짜리의 병원 세울 거라고 떵떵거리던 양반이 이 작은 동네에 있는 40평도 안 되는 곳에 이비인후과를 하겠다고 도장을 들고 온 꼴이 우습기만 했어요. 그러게 바람도 안 피고 시어머니 돈 받아서 병원 차렸으면 이거 3-4배는 되는 곳에 차렸을 텐데 그깟 여자가 뭐라고 싶었죠. 안 들어오면 말지 싶어서 월세도 다른 집보다 세게 불렀는데 잠시 고민하던 남편은 도장을 찍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한 지 1년 만에 다시 건물주와 세입자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로 시어머니께는 가끔 안부 전화만 드렸을 뿐 남편의 소식은 굳이 묻지 않았거든요. 그때 바람폈던 그 간호사랑 계속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 계단 청소를 하러 아침 일찍 건물에 갔더니 건물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은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서 나오더라고요. 여보. 단어 선택 조심하시죠. 여보라뇨. 그리고 지금 건물 화장실에서 샤워라도 하신 거예요? 아니야. 나 그냥 세수하고 머리만 감았어. 정말이야. 건물 화장실을 그렇게 사유시설처럼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인상을 팍 쓰고 올라가려니 남편이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당신 아직도 우리 엄마랑 연락하고 지내지? 이제 내 전화 좀 받아달라고 전해주면 안 돼? 우리 엄마 나 차단해놓고 내가 찾아가면 나 만나주지도 않아.
솔직히 내가 바람핀 게 당신한테 잘못한 거지 우리 엄마한테 잘못한 건 아니잖아. 당신이 나 대신 말 좀 전해줘. 예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네가 바람핀 게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너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인도껍을 쓰고 그런 말을 하니? 어머니는 너랑 내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길 누구보다 바라셨던 분이야. 내가 너 밖으로 놔두는 동안 혼자서 시험관 시술하느라 끙끙댈 때도 아기 필요 없고 그저 나만 건강하면 된다고 했던 분이라고. 네가 한 건 그냥 바람이 아니야. 내 가정과 어머님의 기대를 무참히 깨고 짓밟은 짓이지. 그래 놓고 아들로서 인정받길 바라니? 인간이 덜 돼도 한참 덜 된 새끼. 너 같은 거한테 진료받는 환자들이 불쌍하다. 당신 진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이 건물도 어머니가 주신 거 아니야? 나랑 이혼한 덕분에 호의호식하는 주제에 우리 엄마한테 말 좀 잘해달라는데 그렇게 싸가지 없게 말할 일이야? 뭐? 싸가지? 야, 내가 너랑 결혼할 때나 야지. 나보다 어려도 한참 어린 게. 너 이 건물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 마라. 월세 입금 하루라도 늦으면 그날로 병원 빼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고. 어머님의 무너진 마음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저는 어머님 대신 남편에게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더 이상 저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그 뒤로 2년쯤 더 병원을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옮긴다며 세를 뺐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님과는 종종 연락했지만 남편의 소식을 굳이 묻지는 않았고요. 저는 어머님과 친정아빠의 보살핌 속에 건강을 되찾고 안락하고 평온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인연이라는 게 결국 이렇게 이어지고 찢어지고 다시 이어지고의 반복이겠죠. 결혼과 이혼으로 인생을 다시 배우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계기로 인생의 은인을 다시 찾았으니 이 또한 저의 운명이겠죠. 저의 길고 긴 인생사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